상이 일출부상이라는 칠언율의 시제를 친히 써서 따르는 신하들에게 모두 시를 짓게 하고 또 좌상과 우상에게 심사하게 하였다. 심원광과 정사룡이 우등을 차지하였다. 네, 중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 신하들이 모두 시인이자 또 인문학자였던 걸 생각하면 그 당시에도 어촌 선생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곡이나 교산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은 율곡, 교산과 함께 어촌 심원광 선생을 강릉의 3대 문장가로 꼽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촌 심원광 선생의 시를 감상하는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촌 심원광 문학 500년, 석류빛 치마는 버들 속에 나부끼고.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영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강릉문화원 부설 평생교육원의 박도식 교수 모셨습니다. 네, 먼저 어촌 심원광 선생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역사에 널리 이름을 떨친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중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도 많죠. 어촌 심원광 선생도 그러한 경우인데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이자 사상가인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강릉에서 만나봅니다. 경포호 남쪽 선교장 가는 길에 위치한 목조 건물. 단아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건물은 보물 제183호 해운정입니다. 오죽헌 다음으로 강릉에서 오래된 건축물이죠. 이곳에 해운정을 지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해운정은 조선 중종 때 이조 판서와 공조 판서를 지내셨던 어촌 심원광 할아버지께서 1530년 강원도 관찰사로 내려오셨을 때 이 본 건물을 지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정자를 이제 호숫가라든가 강가 근처에 지었거든요. 예전에 그 경포호수는 바로 여기 그 해운정 앞에 있었습니다. 경포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연을 버타고 있는 간결한 별당. 단청 대신 유려한 글귀로 장식한 외형은 제 주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어촌 심원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촌 심원광 선생은 용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시고 아마 자라기는 여기 근방 망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촌 심원광 선생은 강릉 출신으로는 조선시대 때 두 번째로 판서에 오른 분입니다. 처음으로 판서에 오른 분은 강릉 함시 한부림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어촌 심원광 선생이 두 번째로 조선 중종 임금 때 공조 판서와 이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이번엔 해운정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현판이 눈에 띄는데요. 수많은 문사들과 교류하며 필담을 나눴던 흔적입니다. 건물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심원광 선생의 호가 어촌인데 이 어촌이라고 하는 호는 공영경이 쓴 경호 어촌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그 어촌 심원광을 비롯해서 율곡 선생, 송시열의 그 시를 비롯해서 한 40여 편의 그 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1487년 용지촌에서 태어나 운정동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그 집터인데요. 지금은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언덕 위엔 망서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1530년 해운정을 지은 뒤 8년 뒤에 망서정을 짓는데요. 바라볼 망, 선역서, 대궐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유망한 정치가였던 그가 왜 서쪽을 바라보며 애절한 그리움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 중기 문신인 기말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말로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다 탄핵을 받고 유배를 가는데요. 이때 어촌 심원광 선생이 기말로의 용서를 주청하며 그를 돕습니다. 몇 년 뒤 기말로는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권력을 다지고 횡포 정치를 일삼죠. 그 나중에 기말로가 이제 그 문정황후도 이제 찍어내려고 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 중종에 의해서 중종이 밀지를 내려서 기말로를 이제 유배를 보내고 기말로가 이제 사사를 됩니다. 사사가 되는데 사사되는 날에 이제 어촌 심원광은 이제 다시 이제 판서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판서로 왔는데 나중에 이제 대간에서는 기말로가 그런 전횡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어촌 심원광 때문에 그랬다 해서 어촌 심원광은 이제 삭탈관직이 됩니다. 삭탈관직이 되었다 신원이 되는 것은 145년이 걸립니다. 145년 후에 공조판서로 이제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조임금 때 와서 시호도 이제 받게 됩니다. 기말로를 천거했던 일로 삭탈관직이 됐던 어촌 심원광 선생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다시 신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업적과 문학적 가치는 제때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그의 후손들이 잊혀진 역사를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어촌 할아버님의 신도비각입니다. 내용은 할아버님의 일생 전체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머나먼 세월을 건너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어촌 심원광 선생. 850수의 한시와 함께 그의 일생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아니, 한 권의 책을 1000번 읽어서 뭐 학문을 깨우쳤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책을 1000번씩 읽어서 어떤 학문을 어떻게까지 깨달은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촌 선생 연보를 보면 그 문선을 1000번을 읽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장된 얘기겠죠. 한 권의 책을 1000번 읽어서 학문을 깨우치셨다고 했고 또 책 한 권으로 과거에 급제했다. 실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중력을 높여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면 이제 신화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촌 선생이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책이 많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 그 문선이 있었는데 그 책을 여러 번 읽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촌 선생은 16세기 전반을 조선 전체를 들어서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당대 호음 정사룡이라는 분이 대단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장언을 다투기도 하고 이게 성어사설 이런 책들에 어촌 선생 시를 쭉 소개하고 그 어촌 선생 시의 특색을 건부려라고 했습니다. 뜻이 건실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표현이 화려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어촌 선생은 당대 이후 조선 내내 많은 문적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권위 있는 책들에 그 시가 소개되고 16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널리 문명을 떨치셨습니다. 네, 아니 시가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어촌 선생님의 문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 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촌 선생님께서 삭탈관직을 당하고 관직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네, 뭐 100년 이상 걸렸죠? 145년이 걸렸습니다. 무려 14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또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삭탈 관직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관직에 나가는 게 이제 뜸해지게 되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그 관직에 나가야지만 이제 그 뭐 상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집안이 이제 한미해져 가지고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오촌 선생의 육세손 되는 심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촌 선생 관계되는 자료를 이제 모게 되죠. 모아서 이제 이지렴이라는 분에게 그것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 그 선조님께서 이러한 이제 억울함이 있었다. 그 이지렴이라고 하는 분이 또 그 관계되는 자료를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오촌 선생이 이제 행장을 쓰게 됩니다. 행장이라는 것이 그 일대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후에 심징이 임금님 앞에 임금님에게 이제 상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조선 후기 때가 되면은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은 격쟁이라든가 이제 상언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징을 쳐가지고 임금이 행차할 때 그것을 이제 임금님 시선을 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심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임금님에게 이제 그걸 했더니까 마침내 이제 그것이 신혼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이제 노론의 영수였던 그 송시열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시라는 게 사실 문학은 항상 그 시대의 상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조금 더 감명 깊게 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예전에 쓰여진 그 어촌 선생의 시를 지금 봤을 때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만한 그런 작품들인가요? 어촌 선생은 850수의 한 시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800수 이상이면 뭐 대단히 많이 남기신 겁니다. 어촌 선생이 어떤 시인이신가 우선 아셔야 이제 그분의 시의 특색,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감화를 주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촌 선생은 한마디로 생활 시인이셨어요. 삶의 여러 구비를 마주치면서 아무튼 예를 들면은 벼슬살이 하실 때는 관각시라는 걸 지으십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어촌 선생이 우리 문학사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기억되는 시를 쓰셨어요. 그거는 애도시라고 해서요, 만시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이를 애도하는 시에 당대 국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의 묘를 옮긴다든가 할 때 그 애도시를 짓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아예 어촌 선생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레시라든가 경물시라든가 유람시라든가 아무튼 관곽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를 지으셨는데요. 한마디로 아까 생활시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는 그 생명이 이미지와 정서입니다. 근데 어촌 선생 아까 그 시의 특징이 건부려라고 그랬죠. 뜻이 굳건하고 내용이 풍부하면서도 표현이 아주 화려하다. 이거는 시적 이미지와 정서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는 예나 지금이나 시적 정서와 이미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촌 선생 시를 지금 한시로 전하기 때문에 번역본을 읽으셔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시적 정서와 이미지 면에서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많은 시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는 옛날에 지어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읽었을 때 당대 문화적 조건 속에서의 정서와 오늘날 우리 시대 문화적 조건에서의 정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공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오게 된 것은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제 미래라는 것은 오늘이 누적돼서 이제 미래가 되는데 문학도 똑같습니다. 어촌 선생의 시적 감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적 이미지, 정서 이런 것도 풍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감이 가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역 어촌집이나 어촌시 평설 아까 소개가 된 책들을 꼭 한번 보십시오.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촌 선생의 시를 저희가 직접 들어봐야 하잖아요. 봄봄 콘텐츠 김자영 스토리텔러께서 시 낭독극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어촌 심원광 사계절 시로 만난 희로애락의 여정인데요. 빗속에서 우연히 읊어 손도원에게 붙이다, 소나기, 월성의 가을 흥취, 창방과 함께 경포에서 논일다. 네, 이렇게 4개를 노래한 4편의 시를 묶었다고 합니다. 박수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계절이 자연의 힘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희로애락을 겪으며 삶의 여정을 채워나가는 거겠지요. 그렇게 계절은 흐르고 우리의 삶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계절은 많은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강마을 밤 기운대 달빛 물결 생겨나고 온 산엔 비단 수놓은 단풍숲 가득하도다. 소실한 새벽구름 가을 흥취 일으키고 국화꽃 수유나물 죽 쟁반 속에 버려 있도다. 종려 신발 춤추는 달 오동나무 오자에 기운하니 빛깔 좋은 술 그대에게 드리니 사양하지 말게나. 제나라 경공 헛되이 우산에서 눈물 흩뿌렸고 한나라 무제 부질없이 추풍사를 읊었도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달빛 물결이 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느끼게 합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의 찬란한 전경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낭만의 선물입니다. 한 폭의 풍경화처럼 가을밤의 낭만과 풍류가 곳곳에 넘실댑니다. 흥취를 돋우는 소박하면서도 풍성한 경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연의 유한함도 느낍니다. 빛깔 좋은 술처럼 가을밤의 아름다움도 곧 저물어 가겠지요. 바짝 마른 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빛 물결이 일렁거렸던 강마을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고 소나무 숲은 눈꽃을 피우며 저교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황혼에 눈이 내려 강마을에 인적 끊기고 심리 소나무 숲 줄지어 횃불을 밝혀 놓았네. 천령승지 이곳을 하늘도 관할치 않으셨나니 멋진 풍광 맡기고자 그대 행차하게 하셨네. 긴 겨울을 보내고 나면 다시금 싱그러운 모습으로 희망의 봄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희망이 깃든 자리에 하얀 겨울의 휘장이 쏟아져 내립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지금까지 어촌 심원광 심상에서 사계절의 풍정을 만나보았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계절에 머물러 계신가요?
배송 일세 응첨 일석장 기년 유학 곤풍상 지연 해안 다 초부 불시 명당 핍 동량 키 작은 소나무 1년이면 응당 한 자씩은 자라야 하건만 몇 년을 조용한 골짜기에서 풍상에 시달렸구나. 해안을 오가는 나무꾼 도끼질 많았을 터인데 명당의 기둥감이 되지 못해서만은 아니라네. 경호서당 야좌 지류고서 즉청산 산해창명 이반관 월백가모 호수정 흡야금두 위빙환 경호서당에 밤에 앉아서 땅에 외로운 섬 머물렀으니 바로 청산인데 산밖에 푸른 바다 드넓게 눈 안에 들어오네. 달이 밝으니 거울 호수 고요하여 마치 다리미로 흰 비단 다림질한 것 같구나. 경호서당 야좌. 경호서당에 밤에 앉아 시를 짓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경호서당은 어딘가요? 시를 짓는 게 아니고요. 네. 경호서당 야좌니까 경호서당에 밤에 앉아서 이 시는 어촌 선생이 소시적에 젊은 시절에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여기 서당이 해운정 아닌가 하는데 해운정은 1530년 어촌 선생이 44살 때 지으셨으니까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서당이니까 이제 글을 읽는다는 얘기죠. 경호서당에 밤에 앉아서 이 시를 딱 들어보시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느낌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시가 지닌 미감이자 특성입니다. 짧은 네 줄로 되어 있지만은 이 시에서 특히 앞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청산 속 외로운 섬에 앉아 있다고. 어떻게 서당에 앉아 있는데 청산 속 외로운 섬이라고 했을까요? 혼자 조용히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시적 표현이 남다르죠. 그리고 이제 호수를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경포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서당에 앉아서 글을 읽으시는 거죠. 그때 호수를 보니까 달빛이 비치고 그 호수가 얼마나 잔잔한지 다리미로 다림질을 해 놓은 듯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전대미문의 시상입니다. 이로부터 교유한 적도 없는 한참 뒤에 송강정철 선생께서 관동별곡을 지으시면서 어촌생 시는 보이시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경포 바다 그 백사장을 십리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십리나 펼쳐진 하얀 흰 깊은 비단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 백사장이 다리 위로 다린 듯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 이런 표현을 가사 관동별곡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경물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맑아지죠. 이 시가 지닌 특성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이 호수가 잔잔하기를 마치 다리미로 다린 것 같다. 이후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만
원조는 어촌 심원광 선생이시다. 네,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 참신한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어촌 선생의 한시 낭송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시는 몽자안인데요. 김가연 낭송가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몽자안. 몽중희체 강래비 수선분명 재수의 이역제우 련반포 고산유초 괴당귀 기동오독 어상상 하처심림 조가의 양도휴관 휴부득 기회류체 앙춘휘 꿈속 어머니 얼굴 꿈속에서 입고 춤을 춘 색동옷 깨어보니 아닌데 입고 있는 옷 분명하네 어머니 손수 지어주신 것 낯선 타관 까마귀 소리 어버이 봉양 어여쁜데 어찌 용납하랴 혼탁한 물속 고기의 모습을 어디에 자리를 잡나 깊은 숲속 새의 둥지를 유랑길 벼슬살이 쉬고자 하나 쉬지도 못하고 몇 번이나 눈물 흘리며 봄 햇살 은혜 우러르네 단오일견 창하 주천이 오라 파녀 무추천 다소 아한 족수변 빛이 채습 홍행우 유아군타 록양양 운간사하 소항모 천죄 한비 사자야 매세양위 위차위 천년유속 지금전 그네 뛰는 아가씨 아리따운 아가씨들 춤추듯 그네를 뛰니 수많은 연인들 나무 주위로 모여드네 빛이빛 비녀는 살구꽃 적시는 비에 촉촉하고 석류빛 치마는 버들 속 연기처럼 나부끼네 구름 속에서 선녀가 잠깐 내려온 듯하고 하늘 끝에서 여신선 돌아 날아온 듯하네 해마다 타는 날이면 그네를 뛰나니 천년의 풍속 지금까지 전해진다네 목망처 19상자 이경전 진가 생리 뇌처현 간신결할 증3기 영현 공명 근수년 자유여군 동백수 하선기야 락황천 혼내 불각 명도격 뭉리기건 상완년 꿈에 먼저 간 아내를 보고 두마지기 밭으로 10식구 먹여 살리니 가난한 집안 살림
어진 아내에게 의지했네. 고생스런 살림살이 30년이 넘건만 영광스러운 공명은 겨우 몇 년뿐이었네. 스스로 말하길 함께 늙어가자고 하더니 어찌 나를 버리고 황천길 먼저 떠나셨는가. 저승길 너무 멀어 혼백 찾아와도 모를 텐데 꿈속에서 본 연두빛 두건 아직도 완연하네. 네, 이번에는 세 편의 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몽자안이라는 이 시에 대해서 해설을 좀 부탁드릴까요? 몽은 이제 꿈몽이고 자는 어머니죠. 그러니까 안은 얼굴 안 해서 이제 꿈속 어머니 얼굴입니다. 이 작품 쭉 들으시면 작품 속에서 오천 선생이 울고 계시죠. 몇 번이나 우셨다고. 그래서 이 낭송을 들으시고 가슴이 좀 울먹거리지 않으시면 이 작품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신 겁니다. 한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번역이 참 어려운데요. 이 작품은 참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만한 그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희채란 말이 나오죠. 보시면은 희는 놀다고 채는 채색 옷이니까 색동옷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자 이야기죠. 나이 70살에 어머니 앞에서 색동옷 입고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걸 고사라고 그럽니다. 한시가 왜 어렵냐 하면 이런 고사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요? 유식한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시는 생명이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에 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 그러니까 숨은 이야기가 있는 표현을 딱 한마디, 희채 한마디 써서 그 뒤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뛰어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간절한 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채, 반포, 이 춘희 이런 전고를 써가면서 한치 짧은 풀잎 같은 마음이 자식의 효성이라면 봄 내내 그 풀잎으로 쏟아지는 따사로운 봄 햇살 같은 어머니 사랑. 그러니까 객지에서 그 어머니를 떠올릴 때 눈물이 나겠죠. 작품에서 오천 선생도 여러 번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꿈속 어머니 얼굴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어촌 선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정말 관객석에서도 제가 봤어요.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 누구나 어머님의 얼굴은 다들 품고 계실 텐데 그 마음을 잘 드러낸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게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또 다 있네요. 자, 이번에는 박두식 교수님, 네, 단오일 견창아 추천희 이 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그 단오날에 그 아가씨들이 그네 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지은 시입니다. 거기 버드나무에 매단 그네줄에 다홍치마 푸른 저고리를 입고 그네를 띠는 자태를 이제 눈에 선하게 이제 떠올리게 하고 비치색 비녀와 석류빛 치마의 색조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기머리만이 아니고 비치빛 이제 비녀가 등장하는 데서 아가씨들만이 아니라 이제 부인네들도 이제 그네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오날에 이제 큰 이제 놀이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이제 씨름이고 여자분들은 이제 그 그네 타기입니다. 그 그네 타기는 이제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거기 추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추자를 보면은 이제 그 가죽혁자 변에 이제 변이고 그다음에 천도 이제 가죽변인데 이 가죽변 나오는 게 대체로 이제 오랑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오랑캐들이 이제 자기네들 이제 좀 날쌔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놀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전해졌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기록상에 이
그네뛰기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려사에 보면 이제 나타나는데 최충원전에 보면은 이제 높은 관리들 이제 높은 벼슬아치 4품 이상의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네 타는 것이 있고 또 최이전에도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이게 상당히 뭔가 치장하는데 격구라든가 이제 그네뛰기 너무나 이제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국가에서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양반네들은 대체로 이제 그네를 좀 약간 꺼려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남자 여자분이 이제 그 쌍그네라 해가지고 같이 탄다는 그 자체를 이제 양반네들은 좀 이렇게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이제 민중들은 이제 그네를 상당히 많이 이제 즐겼는데 우리가 그 조선 후기 때 유득공이가 지은 경도 잡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많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그네를 타고 있다. 그 다음에 소설에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춘향전에 보면은 이제 그 춘향이가 그 그네 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네뛰기는 조선시대의 민간에서 성행했고 여성들의 놀이로서는 가장 큰 놀이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 탄호의 그 그네뛰기가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풍습이라고 한 데서 전국 단오제의 앞권인 강릉 단오제의 역사가 천년의 유산임을 이제 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목망처. 이 시도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릿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시는 어떠신가요? 예, 목망처. 아까 그 어촌 선생이 어떤 시인인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애도시를 정말 잘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들 슬픈 걸 시 짓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만큼 또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망처는 아까 국악앙상블 해람이 그 작곡을 해서 우리 노래로도 들었습니다. 좀 서글프죠. 꿈몽 그리고 이제 죽을 망 아내 처니까 이제 꿈에 죽은 아내를 봤다는 거죠. 이제 죽은 아내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인데요. 역시 사별한 아내를 그리고 있는데요. 어촌 선생은 16살 때 장가를 갔습니다. 강릉 박씨 진사 때 딸하고 따님하고 결혼을 해서 30년을 사세요. 그래서 47살에 사별을 하시는데요. 이 목망처는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죠. 이제 그리움이 꿈에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 작품이 그 애잔하게 다가오면서도 묘한 그 부부의 그리고 잊지 못하는 것이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 참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에게 의지해서 집안이 폈고 그러니까 지금 좀 펼만하니까 사람 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펼만하면 무슨 일인가 생기고 이제 그런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살이에서 비슷한 그 사람 살이에서 그럴 수 있는 일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공감을 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이제 느낀 바가 좀 남다른데요. 이 작품에서 꼭 우리가 어촌 선생 하면은 죽은 아내를 참 이렇게 노래했구나 할 때 이 표현 하나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연두빛 두건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기건이라는 원문이 있습니다. 기건. 그 연두빛 두건은 아까 역시 또 유래가 있는데요. 시경에 나옵니다. 시경 정풍을 보면은 출기동문이라고 해서 동문을 나서니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연두빛 두건을 두른 저 여성만 눈에 띈다. 이제 그런 노래를 쭉 민요조로 부르는 게 이제 이 시경 정풍에 나오는 이 동문을 나서니 여기인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그리고 여기 부분적으로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오직 그대뿐 이런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여전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되 기건이라는 이 한 표현을 통해서 내게는 오직 당신뿐이다. 그런 그 간절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든 어촌 선생의 아내 사랑은 참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촌심원광 문학 500년 성류빛 치마는 버들 속에 나붓기고 함께 하셨는데요. 이 선생의 한 시를 널리 알리고자 시에 곡을 붙여서 가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느낀 어촌 선생의 시에 담긴 이 감성이 오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촌 선생의 한 시로 만든 그네 뛰는 아가씨 마지막 곡으로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